뉴욕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변호사들도 홈리스들이 많아요. 워낙에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페이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차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고 출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경제 내에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주식시장만 좋고 소비시장이 나빠지면은 끝에 가면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좋다.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것은 ETF죠. 제대로 생각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투자하는 것이다. 2025년 글로벌 경제의 주요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2025년의 가장 큰 위험은 역시 트럼프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1.0 시대, 2.0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트럼프 1.0 시대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막무가내로 모든 이제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국제 조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행동했던 이런 걸 다 봤단 말입니다. 2.0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 좀 더 나아졌어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단 말입니다. 이 FTA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무역을 할 때 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편 관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수출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다이소 가면은 가장 비싼 그 물건이 5,000원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 6,000원, 7,000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린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캐내겠다 이런 얘기도 서슴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감세 정책이란 말이에요. 감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서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미국도 정부가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세를 해주게 되면 재정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단 말이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그럼 지금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그렇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고 또 중앙은행들도 많은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금리 상황으로 가야지만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게임 이론이죠. 게임 이론은 보면 이제 윈윈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이거 이제 포지티브 썸이라고 합니다. 둘을 더해 보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이게 이제 바로 포지티브 썸이고, 둘을 더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이제 네거티브 썸이고, 둘을 더했더니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딱 더했더니 제로가 되는 걸 제로 썸 게임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을 때, 이때 이제 포지티브 썸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죠. 세계화. 그래서 중국도 돈 벌고 미국도 돈 벌고 그 안에서 우리도 돈 벌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이, 물론 그것이 오바마 때부터 시작되긴 했지만은 트럼프 때도 아주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로섬이 돼 있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보호무역 또 제로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세계 경제는 그 앞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는다면은 경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미국에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양극화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있고,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홈리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변호사들도 홈리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저기 그 경력을 쌓고 그 페이가 저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임대료를. 그러니까 차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고 출근하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제 내에 어떤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만 좋고 소비시장이 나빠지면은 결론 끝에 가면 이제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예, 아무튼 그 불확실성을 주식시장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불확실성의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위험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돈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불확실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그 돈은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의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달러가 강해지고 다른 통화들이 약해지게 되면은 약세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이제 그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데들이 바로 이제 남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또 이제 유럽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동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 뭐 터키 이런 국가들, 이런 데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불안해지면 이제 우리도 안전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그 주의해 볼 그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중반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1,500원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1,300원대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같이 엮여 있는 거지만 그 미국의 금리예요. 미국의 저기 그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시중의 실세금리, 시중 실세금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10년물 금리예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트럼프 시대에 재정 압박, 거기에 따라서 국채 발행, 증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10년물 이 국채에 투자할 때 3%의 금리를 주고 미국 10% 채권에 한 4.5% 정도의 이 금리를 준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없을걸요. 그렇다면 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뭐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금리 움직임을 가장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실적도 따라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5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는 안전한 투자처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뭐 안전한 투자처는 없죠. 없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가장 쉽게는 투자 원금이 지켜지는 것,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게 이제 보면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테고요. 근데 금 투자가 사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의 실물에 투자하게 되면은 워낙 나가는 비용이 커요. 살 때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 또 싸게 팔아야 되고, 보관 비용도 들게 되고, 이런 것이고요. 예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은행의 예금, 적금,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단기국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의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예금, 적금이나 아니면 단기 국채나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으로 간다면 가격 크고 많이 받는 주식은 사실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주식들은 그렇지만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미국의 S&P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스닥이라든지 이걸 추정하는 ETF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가격이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내국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는 주의지만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예적금이나 단기국채 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시장은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ETF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환율 변동. 지금 이제 달러가 워낙 강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주식 투자에서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환차손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며 그에 따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2025년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이 몰리는 쪽과 돈이 빠져나가는 쪽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글로벌 펀드 움직임을 본다면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선진국 쪽으로는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머징 쪽, 개발도상국 쪽에서 돈이 빠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쪽의 경기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머징 쪽, 이쪽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간에도 그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산업으로 본다면 이제 이 정보통신 AI를 중심으로 한 그 산업들은 굉장히 그 돈들이 많이 몰리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몰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I에 투자했을 때 실제로 그 AI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주가가 좋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벌리지 않는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거 이제 굉장히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확실성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제 ETF죠. ETF. 개인적으로 이제 ETF 투자가 지금 맞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ETF 투자할 때도 제가 이제 하나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핵심 위성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위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70%는 지수 추종하는 종목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세프 200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70%를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섹터라고 하는 것은 업종이죠.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니면 조선 섹터라든지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에다 한 30% 정도를 두게 되면은 핵심을 가지고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맞춰가고 섹터를 가지고서는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ETF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요. 용어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용어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AI 투자를 하고 싶어요. AI 투자. AI를 할 때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AI ETF의 내용을 보면은 그 ETF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보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탁 하고 튀어 올라가면 그때 ETF를 팔고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그 종목을 따라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본다면은 이제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 반면에 나머지들은 제가 볼 때는 그 관세 때문에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좋아질 것 같지가 않고. 미국의 이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본다면은 실제로 우리한테 좋은 정책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린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 에너지 정책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쉐일이라든지 이런 원유라든지 가스를 막 뿜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 원유나 아니면 에너지의 수입국이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1.0 때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린 에너지를 쭉 하려다 보니까 이 생산이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시 퍼내겠다고 하니까 그럼 남는 걸 치러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주, 예를 들면 LNG 선을 만든다든지 이쪽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가서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혜택을 받을 걸로 봤었는데 폐기시켜버리는 이런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결국은 수혜받는 게 별로 없다면 좋고 나머지는 나쁘고. 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다. 많이 내면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니까 돈 많이 버시는 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ETF 이것도 계속해서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2025년 주요 경제 대국들이 펼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우리 경제 내지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상저하고로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하반기에는 좀 풀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걸 이제 좀 국내외적으로 좀 구분해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발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대선 때 내가 이런 공약을 한다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리는 속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거든요.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는 금리를 따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은 PF 문제라든지 그렇지 해결이 더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미국 얘기를 쭉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압박을 받죠. 근데 지금 중국이 압박받는 건 어떤 걸 압박을 받냐면 첨단 산업과 관련되는 반도체, 첨단 산업과 관련되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레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그 창신 반도체는 마켓 쉐어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하이테크 말고 고집적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반도체는 이미 창신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다들 그거 하신지 모르겠는데 알리 테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알리 같은 걸 한번 해보면은 1,000원짜리 이런 걸 사게 되면은 질이 안 좋으면은 반품시킨단 말이에요. 또 환불은 해주지만 물건은 안 가져가요. 그 중국의 막대한 제조업 경쟁력, 저가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지금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반도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저기 그 작게는 수십 개에서 100여 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가 다 비싼 게 아니에요. 어떤 반도체는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저가 반도체를 지금 그 중국이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의 자동차 공장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손익구조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을 또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동남아라든지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중국 그 직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시장이 큰 미국에도 우리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도 압박을 받게 된다면은 압박으로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행정부가 바뀌고 또 이제 중국도 지금 이제 정책들을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양쪽에서 어떻게 짜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그 쭉 어려운 상태로 갈지 이게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가 안고 있는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슬기롭게 그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모두가 머리 아프고 힘들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눌려있던 이런 것들이 폭발할 기회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주가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수준까지 가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복은 빠르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에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봤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걸 돌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락이 온다면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수를 해서 이제 급락할 때를 기다려서 사는 것이고 시간을 가지고 돌아선다면은 이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시장을 극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AI와 관련해서 HBM,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는 AI를 돌릴 수 있는 이게 하이닉스는 되는데 삼성전자는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들도 지금 이 감세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실제로 어디가 살아나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투자와 관련된 시장에서 한 3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돈은 빨리빨리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좀 느긋한 마음으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든 간에 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돈의 크기예요. 돈의 크기. 다 같은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크기, 이거는 내가 이 돈을 다 잃었을 때 내가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2, 3배, 4배, 10배 이렇게 불려갈 수 있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 관점에서 투자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위기와 기회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경제가 아주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돈들을 계속 많이 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극화 문제, 또 시장에서 벌어지는 독점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먼저 살펴보게 되겠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이 미래 앞으로 10년 정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이슈들을 하고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각 장마다 가져야 하는 팁들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제일 각 장의 마지막에 있는 투자들의 팁, 이것만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ou